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MCP를 활용해서 에이전틱하게 에어플로우와 소통하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양경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 먼저 하고 넘어가면요. 저는 이제 백엔드로 일을 먼저 시작했고 그때 파이썬 백엔드로 계속 하고 있다가 이번 회사 오면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전향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킷플레이스라고 해서 오늘의 집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에서 데이터 플랫폼 팀에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팔콘 발표가 한 번 있었어서 그것도 넣었고, 그리고 에어플로우 MCP라는 거를 오픈 소스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96개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100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고 그게 또 에어플로우 에코시스템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때 스크린샷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대략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에어플로우 운영하고 사용할 때 겪은 문제들을 먼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어플로우 MCP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에이전트랑 MCP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둘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에어플로우 MCP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좀 주변부의 문제와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위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나서 MCP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대략 다루려고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그 외에 약간 연관된 내용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운영하고 사용할 때 겪은 문제를 다뤄보면요. 먼저 운영할 때를 보면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하니까 백엔드를 할 때도 그렇긴 했지만 온콜이 자주 있습니다. 에어플로우 운영할 때는 특히나 태그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즉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온콜을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온콜이 생기니까 진짜 개발자가 된 것 같고 좋긴 한데, 근데 이게 되게 고통스럽고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에어플로우가 다른 서비스들이랑 마찬가지로 좀 관리할 것들이 있어서 이런 임포트 에러 같은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에어플로우 한 개의 분석가분들도 들어가서 쓰시고, 그리고 백엔드 분들도 쓰시고, 또 저희도 당연히 관리한다고 개발을 하기도 해서 이게 또 여러 팀이 참여를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더 관리 이슈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른 팀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또 즉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사용을 할 때도 약간 번거로운 점이 있는데요. 아마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에어플로우 프리뷰라고 해서 서버팜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 같은데 브랜치마다 에어플로우 클러스터를 하나씩 띄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발할 때 이제 다른 브랜치랑 아예 구분된 클러스터가 생겨서 그래서 개발할 때 좀 편리한 점은 있는데요. 이게 개발을 할 때 한 번 코드를 변경하고 나면 일단 반영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게 에어플로우 자체가 데이터를 다루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실행하고 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정되는 게 확인이 되고 나면은 다시 버그 수정을 하고 다시 코드를 반영해서 또 수정하고, 이런 루프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번거롭죠. 그래서 이런 좀 자잘한 대응이나 관리 작업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느 서비스를 하든 간에 피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반복적인 작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번거롭죠. 그리고 MTTR이 중요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저 운영 이슈들을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높은 MTTR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의 문제들을 좀 추상화해봐서 왜 번거로울까를 생각해보면 대략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운영 프로세스랑 개발 프로세스로 나눠보면은, 운영 프로세스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럿을 기계가 받고요. 그리고 사람이 그 뒤에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원인 확인이지 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 다 찾아가면서 하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에서도 뭐 당연히 요구사항 수집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걸 테스트하는 정도는 기계가 할 수 있는데 에어플로우가 작업 수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개발을 다시 하고 이 루프를 도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좀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람이 담당하는 부분들이 대체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추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이 뭔가 하고요. 그 사람이 한 거를 기계가 받아서 하고요. 그걸 다시 사람이 받아서 또 뭔가 하는데 이게 사람은 그 기계처럼 완전 스케일러블하게 관리를 할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병목이 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번거롭죠. 그래서 이걸 사람한테 왜 시킬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은 그 정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좀 느리고 그 MTTR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느리고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가 상대적으로 낮죠. 그 기계를 오토 스케일해서 늘릴 수 있는 거랑은 좀 대비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기계한테 왜 안 시키냐 하면은 좀 반복적이고 규칙적이고 확장적인 작업만 대체로 시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정해진 규칙을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좀 빠르게 늘리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많이 쓰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 두 개를 좀 적당히 중간에서 합쳐가지고 그 저희가 하는 일을 대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 에이전트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에이전트라는 것이 기계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특성을 대체로 가져오죠. 일부 뭐 정성적인 판단을 LLM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LLM의 특성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응답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적어도 스크립트 짜서 만드는 것보다는 유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번거로움에서 X표를 했지만 약간 저희가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세모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대략 이렇게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는 문제 확인이랑 원인 확인 부분을 그 사람이 했었는데 이 부분이라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에이전트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기계가 할 수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이 부분은 약간 사람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할 때도 에어플로우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보통 꽤 병목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에이전트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이제 그 에어플로우가 특히 붙어 있기 때문에 에어플로우 MCP가 여기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략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에이전트가 뭐냐를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그 엔트로피 블로그에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이제 에이전트라는 게 LLM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얘기가 되기 시작했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LLM이라는 게 그 추상에서 보면은 저런 인풋이 있으면은 출력을 만드는 기계죠. 근데 이게 그 처음에는 LLM 자체에는 외부 환경이랑 소통하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아마 비슷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 에어플로우 로그를 긁어다가 LLM한테 던져놓고 그거를 받아서 뭔가 하는 동작을 했었을 겁니다. 일단 저는 그랬고요. 근데 이걸 좀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뭐 툴이나 리트리버리나 메모리 같은 기능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요거를 이제 어그멘티드 LLM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빌딩 블록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거를 가지고 이제 저게 충분히 잘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패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는 여기 보시는 워크플로우라는 건데요. 이게 그 생긴 게 대략 저희가 에어플로우에서 얘기하는 대그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 워크플로우라는 것이 그 좀 이따 보실 에이전트랑 약간 대비되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정해진 워크플로우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LLM이 동작을 하는 방식을 워크플로우라고 보통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그 LLM을 호출하는 브랜치가 3개 있고요. 그거를 라우터라는 LLM 노드가 어떤 브랜치를 선택할지 고르는 예시입니다. 네, 그러면 에이전트는 뭐냐? 또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대략 이런 형태를 에이전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게 보시면은 LLM 콜이 환경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다음 동작을 결정하는 형태거든요. 이제 엔트로피기에서 제안하기로는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도 대략 이런 정의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LLM이 뭔가 환경에 대해서 액션을 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그만할지 아니면 다른 액션을 수행할지 결정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짜 단순하게 말하면 사이클이 있는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시는 그 워크플로우 같은 대그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이 LLM이 뭘 할 줄 알고 저희가 이 환경을 열어주겠어요? 이게 LLM이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환경이 LLM한테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터페이스를 좀 편하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 좀 웬만하면은 글로벌하게 통일된 형태로 합의를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민하다가 나온 게 MCP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제인 MCP로 드디어 넘어왔는데요. 이 MCP라는 것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이름이 되게 직관적인데요. 그러니까 LLM이라는 모델한테 컨텍스트를 제공해주는 프로토콜인 거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라는 게 주변 환경을 의미하고요. 주변 환경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에이전트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MCP가 참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게 그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저희가 흔히 띄우는 클라이언트랑 뭐 백엔드 서버 같은 모델이랑 거의 동치로 대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MCP 자체는 프로토콜만 정의를 하고요. 클라이언트랑 서버는 유저가 정의하도록 이 스펙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JSON RPC 2.0을 쓴다는 약간 복잡해 보이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단순히 요청을 보낼 때랑 응답을 할 때 그 내용이 JSON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CP 서버를 띄울 때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을 거예요. 그 스트리머블 HTTP랑 뭐 스탠더드 IO랑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요청을 보낼 때랑 응답을 받을 때 그 스펙이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걸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MCP 서버를 봤을 때는 보통 툴이랑 리소스랑 프롬프트 3가지가 있는데요. 많이들 쓰는 거는 툴 정도여서 저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도를 보면은 대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중심에 MCP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 MCP 프로토콜을 가지고 MCP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통신을 합니다. 여기서 그 아까 설명한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 MCP 클라이언트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 MCP 클라이언트라는 게 LLM API를 호출해서 MCP 서버를 통해서 툴을 다시 호출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CP 서버는 툴을 가지고 있어서 MCP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호출을 하면은 LLM이 그 툴을 호출하겠다라고 전달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다시 전달합니다. 근데 이 에어플로우 MCP 서버라는 게 MCP 서버 중에 하나여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 아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그 아까 보셨던 내용을 약간 더 자세하게 그려놓은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MCP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저희가 쓰는 아마 많이들 쓰실 커서나 클로드 코드 같은 게 저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클라이언트에서 LLM API를 호출하고요. 그리고 MCP 서버가 대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CP 서버 안에 그 툴의 정의랑 뭐 리소스의 정의, 프롬프트 정의 이런 게 있어서 저 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쉽게 보시면은 저 툴 하나가 REST API 엔드포인트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MCP 클라이언트가 tools list라는
JSON 요청을 MCP 서버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MCP 서버가 자기는 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리스트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MCP 클라이언트가 LLM API한테 너는 이런 툴을 쓸 수 있어 라는 걸 보내줍니다. 그 이제 컨텍스트에 포함시켜서 보내주는 거고요. 그러면 LLM API가 그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툴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런 형태의 JSON을 만듭니다. 이게 근데 JSON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이게 그 약간 충격받은 게 그 LLM이 어떤 형태로 응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MCP 클라이언트에서 저 형태를 파싱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여튼 MCP 클라이언트가 저 내용을 파싱해서 툴을 뭘 써야겠다를 결정하면 툴스콜이라는 요청을 MCP 서버한테 보내고요. 그러면 툴이 그 환경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응답을 받고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가는 흐름이 됩니다. 이게 그 저희가 백엔드 할 때 흔히 말하는 그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면은 그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받고 이걸 어떻게 만드냐가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저 왼쪽에 보시는 거는 오픈 API에서 바로 생성하는 옵션인데요. 이게 툴이라는 게 그 오픈 API의 그 REST API의 그 엔드포인트 하나에 대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MCP 서버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 그냥 오픈 API 스펙을 가져다가 MCP 서버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발전돼가지고 그 FastMCP라는 프레임워크를 파이썬에서는 MCP 서버를 만들 때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그 FastMCP라는 프레임워크 안에도 저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10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코드를 만드시면은 아마 그 사내 서비스에서도 REST API를 제공하실 텐데 바로 띄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커스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구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디버깅 할 수 있는 툴도 제공이 됩니다. 여기 그 인스펙터라고 하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그런 동작들을 디버깅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에어플로우 MCP 서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좀 느끼셨겠지만 할 게 많이 없죠. 그 에어플로우는 이미 REST API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REST API를 툴로 하나씩 감싸주면 그것이 MCP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는 것이 그 에어플로우 MCP 서버의 코드의 거의 전체입니다. 저기 보시는 main.py에 그 아까 보신 그 MCP 서버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에어플로우 디렉토리 안에 그 API 그룹마다 그 파일 하나를 해당해놨어요. 그러면 그 파일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코드들이 있는데 이게 REST API를 보면은 엔드포인트 하나에 대응되고 MCP 서버한테 보면은 툴 하나에 대응되는 거죠.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 파라미터를 검증하고 에어플로우 클라이언트를 써서 응답을 받고 응답을 검증하고 프로토콜에 맞게 응답하는 그 정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대략 어떤 개념인지는 아마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를 보려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온콜 문제에서 대략 운영 문제에서 이런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저는 밑에 있는 형태로 교체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구현하는 한 가지 예시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에어플로우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이게 슬랙으로 알럿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비슷하게 되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사내 엠파렌이라는 그 이런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이 떠 있어서 여기 안에다가 그 클로드나 다른 LLM API들을 호출해서 에이전트를 만들도록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알럿이 왔을 때 메시지 분류를 하고 이 에이전트라는 것에 그 저기 보시는 에어플로우 MCP도 서버도 붙어 있고 GitHub MCP 서버도 붙어 있고 저희 오른쪽 밑에 보시는 오리는 저희 사내 검색 서비스인데요. 저기서 슬랙이랑 노션 검색을 유사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붙여놓고 에이전트에게 이런 메시지 분류가 아니고 온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분석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워크플로우로 구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에이전트에게 맡겨놓고 그 흐름을 따라가도록 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다시 평가해서 정보가 더 필요한 에이전트로 다시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끝이 났으면 그 슬랙에 다시 작성하고 확인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운영 문제였던 임포트 에러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조금 더 간단하죠. 볼 게 사실 에어플로우랑 그 GitHub에 무슨 커밋이 있었는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게 있다면 라우팅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 라우팅도 기계가 해서 웬만하면 사람이 마지막에 확인만 하고 수정을 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똑같이 알럿이 슬랙으로 오면 에어플로우에서 REST API로 임포트 에러를 목록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파일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보고 각 파일마다 에이전트에게 에어플로우 MCP랑 GitHub MCP를 사용해서 이 문제의 원인을 확인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 딱히 적어놓진 않았지만 MCP에서 정의한 툴들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호출을 하면서 문제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어디서 어떤 커밋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면은 이제 라우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 운영 문제 두 개를 봤고요. 개발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 그 아마 커서나 클로드 코드 같은 거를 많이 쓰실 거고 해서 아마 방법은 대략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하고 싶은 거는 에어플로우를 실행이 완료됐는지를 확인하고 트리거를 하는 작업을 직접 위임하고 싶은데 그 작업을 에어플로우 MCP에게 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 이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 맨 왼쪽에 보시면 제가 에어플로우 파이프라인 개발을 할 때 했던 예시가 있는데요. 이런 요구 사항이 있고 그래서 에어플로우 덱을 작성하고 싶고 그러면은 에어플로우에서 그 만든 덱이 렌더링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실행을 하고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은 그 성공을 안 했으면은 성공할 때까지 코드를 수정해라 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MCP 클라이언트인 뭐 커서나 클로드 코드한테 이런 작업을 시키면 대략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 코드 수정을 한 다음에 푸시를 하고요. 그리고 대글을 확인합니다. 그 작업이 이제 에어플로우 MCP로 하는 거죠. 그게 그 정의되어 있던 그 getDag라는 툴을 쓰는데요. 이게 사실상 그 에어플로우에서 REST API를 호출하는 한 호출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렌더링이 아직 안 됐다면은 기다리는 작업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똑같이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실패하면 코드를 수정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예시들을 좀 봤고요. 이게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그 다른 그 외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여튼 저희가 이 에어플로우 MCP 서버를 써야 되잖아요. 회사에 가져가서 아마 쓰셔야 될 건데 안 쓰실 수 있고요. 여튼 그러면은 주요한 문제가 MCP 서버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게 보안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LLM한테 MCP 서버를 줬을 때 얘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RBAC을 설정하는 게 대체로 프랙티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에어플로우 MCP 만든 거에서는 리드온리 옵션을 제공하고요. 다른 MCP 서버들에서도 이렇게 리드온리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다른 서비스들에서는 이 MCP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픈 소스다 보니까 저희는 이 MCP를 포크해가지고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담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LLM이 저희가
커머스 태그랑 저 COMM 태그가 같은 거다라는 거를 추론할 수는 있겠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태그 두 개는 동일한 거다 이런 의미를 담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뭐 크리티컬이라는 태그는 딱 봐도 중요한 거 같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라는 정보를 저희가 이 포크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MCP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커스텀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모델의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도 MCP 서버를 포크해다가 또 다른 툴을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 에어플로우 프리뷰 환경이 저희 회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에어플로우 MCP 서버에다가 에어플로우 프리뷰의 리스트를 가져오는 기능을 추가한다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기본 MCP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툴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걸 MCP 서버에 녹여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이 태그의 스테이터스를 확인한다고 할 때 항상 태그를 찾고 그 다음에 로그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조회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거를 툴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 호출량이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그럼 이제 아마 플랫폼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MCP 서버를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까도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여기서 최대한 추상을 해봤습니다. 그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HTTP 서버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이게 이렇게 치환이 되다 보니까 대체로 MCP 서버를 관리하는 방법론도 그 백엔드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방법론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보안 이슈라든지 뭐 스케일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서비스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대체로 따라가서 그래서 비슷하게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보통 워스를 붙여서 토큰 인증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프레임워크에 좀 통합이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복잡한 거 에어플로우에서 직접 해주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그 개발하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 저 메일링 리스트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걸 제공해야겠다는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MCP를 제공한다는 게 여튼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퀄리티도 아무래도 그 에어플로우가 좀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이 퀄리티도 관리를 해야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는 결정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가져가서 빠르게 POC를 해보시려면은 보통 이제 로컬에서 그 스탠다드 IO로 띄우면은 커서 같은 데 붙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기존의 서버를 배포하시던 인프라 위에다가 아마 MCP 서버를 띄우셔야 될 텐데 그게 저희 회사도 뭐 약간 그런 감이 있고 이전 회사에 대해서도 서버 하나를 띄우면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야 됐는데 그런 점에서는 MCP 서버랑 서비스하는 서버랑 약간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이 MCP 서버는 그 내부에서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프로세서 하나 정도면 충분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도입을 하는 시기다 보니까 POC를 빠르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보통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MCP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들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저기 IBM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그 AWS에서도 비슷한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저기 안에서 MCP 서버를 띄우도록 하는 방향이 좀 빠르게 띄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쓰신다고 했을 때 조직에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다 같이 쓰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툴들이 결국 조직에 정속된 툴이다 보니까 다른 문제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그 조직에서 우린 이런 거 쓸 거야 라는 수능도가 높아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개발자분들은 이거를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써봤더니 잘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써야 잘 되더라 라는 그 전파가 잘 이루어지는 환경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 자체에서도 아까 보여줬던
그 게이트웨이 같이 쓰기가 편해져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AI 도구들도 좀 코드 관리하듯이 개인의 노하우로 남는 게 아니고 공용으로 관리가 되는 환경으로 이어져야 좀 전파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 다뤘고요. 딱 30분이 맞았는데 요 내용은 그 MCP 서버 띄우는 커맨드입니다.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마무리가 시원찮은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